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밤 9시까지로 단축되지만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하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국에서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며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 원,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학년도를 맞아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9만 명이 격리 처분을 받았고 어린이 감염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바이러스 보유량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영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9시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기존 4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10시까지 가능했지만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밤 9시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한 모임 수칙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편의점 취식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3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주간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단축한 것은 이들 시설이 집단 감염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중 식당과 카페는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00명씩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의료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등 의료 대응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292개가 남아있어 가동률 64.3%를 보이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가동률은 각각 74%와 57%에 이릅니다. 중대본은 9월 말 1차 접종자는 인구의 70% 수준,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될 것이라며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지면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위험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체적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백신 1차 접종 목표가 추석 전에 달성되면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대본이 서로 논의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위드 코로나 방역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각국에서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벽처럼 위장한 이른바 지하 벙커를 만들어두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벙커를 찾아 열어보니 도망간 손님과 종업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서울 논현동. 경찰과 소방이 한 건물 입구를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건 여기 두 명만 여기만 문만 지켜주세요. 지하 곳곳을 살피다가 또 다른 문을 따고 들어가니 주점 부엌과 불이 환하게 켜진 복도가 나옵니다. 방마다 차려진 테이블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1층에 문 열고 나오려고 하는 낌새가 보인다고? 일단 내가 올라가 볼게. 업주는 모두 돌아갔다고 둘러댔지만 벽으로 위장한 수상한 문을 발견한 경찰. 열고 내려가니 지하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주점 손님과 여성 접객원 30여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염병 예방소 위반으로 전부 현행범입니다. 여기에서 불응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합니다. 이 업소는 예약을 받고 신분을 확인해 손님을 받으며 몰래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업주 이모 씨와 접객원 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손님과 종업원까지 모두 43명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 원,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피로감이 많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바이러스 보유량이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이후 74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 결과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와 목에 있는 바이러스량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알파 변이가 주를 이루던 올해 5월 중순까지는 백신이 감염을 막는 효과가 컸지만 이후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는 감염 억제 능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새 학년도를 맞아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된 가운데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학생과 교사가 대거 격리에 들어가는 등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백신 접종률이 두 번째로 낮은 미시시피주에선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노출돼 격리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교육구에선 3천 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격리 중이며 플로리다주에선 학생 4,600여 명과 교사 1,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학생 교직원 19,000여 명에게 격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에서 보고된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는 12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9천 건 줄어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적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만 4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일본이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3차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인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기간을 연장해 본인 부담 없이 3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노 백신 접종 담당 장관도 일본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 같이 일본에서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노 장관은
지난 2월에 접종을 시작한 의료 종사자가 8개월이 되는 것은 오는 10월이라면서 후생 노동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필요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더나와 내년분 백신 추가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화이자와도 곧 공급 계약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어서 일본 내 3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이틀째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엔 위드 코로나 전략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연휴 기간 늘어났던 이동량 그리고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적어도 지금 상황이 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점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8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산의 위험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뭐 8월 11일경에 2,2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었거든요. 네. 뭐 이런 최근의 경향, 그리고 최근에 2,000명대도 보였고요. 최근 이틀, 그러니까 연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휴가철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1주 정도는 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거든요. 개학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환절기라고 하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유행세는 감소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점은 향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주 연장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지만 기존 2주가 연장됐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앞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휴가철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간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요인이 아직도 휴가철의 영향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계절적인 요인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계약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2주 연장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황을 이제 진행을 시킬 텐데 아무래도 2주 연장 가지고는 역부족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향후에 2주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4주 후에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금의 유행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소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 정도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4주까지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또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일부 시설 종사자에게 대해서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효과가 적어도 제한적인 효과라도 있기는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목욕탕도 들어가고 실내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노래 연습장도 들어가고 학원이나 아니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은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사자보다는 이용자들에서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사자들 같은 경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반면에 뭐 학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에서 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도 이용자도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제한적인 효과라도 이러한 강화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도 오후 9시까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4인까지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조치가 위험하진 않겠습니까? 일단 이 조치는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영이 됐다라고는 네. 보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용 시간이 10시에서 9시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지금 백신 인센티브로 이용자가 6시 이후에 4명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4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용을 할 텐데 어찌 됐든 이 백신 인센티브 특히 6시 이후에 백신 접종자 2명이 더 포함되는 조치는 글쎄요. 이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단축된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백신 인센티브 적용 부분은 이게 국민들께 어쩌면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예. 더구나 백신 접종자도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 나간 것처럼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에 돌파 감염이 일어났을 때 체내 바이러스 양이 미접종 감염자만큼 나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트로이몽만 효과,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가 임상 증상은 그렇게 뚜렷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감염이 이루어지고 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트로이몽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자, 정부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독감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택한 게 위드 코로나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 검토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 그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1차 기준으로 7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 1차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미접종자분들에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시기상조고 제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방침으로 냈을 때 지금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예. 향후에 내가 접종을 안 맞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실제로 감염의 우려는 상당히 높거든요. 네. 미접종자인 경우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시점은 9월 말 10월 초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위드 코로나로 바뀌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정부가 하루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일단 향후에 어떤 그 신규 확진자 규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2,500명 수준이 장기화되면 의료 대응이 아무래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면 왜냐하면 부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면 빨리 병상 확충 문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증상이나 경증 같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상황,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또 대책을 마련할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비무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편 영국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그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보유량이 미접종자와 같다는 연구 결과가 조금 전에도 보도로 나왔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말씀 그대로 백신 접종, 그러니까 2차까지 완료를 한 후에 그다음에 돌파 감염이 발생했을 때 체내 바이러스 양이 미접종 감염자랑 동일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체내 양이 많게 지속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라 감염된 이후에 특정 시기마다 PCR 검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용어로 클리어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가 소멸되는 시기가 미접종 감염자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 감염자, 돌파 감염자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많다가 그게 빨리 소멸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양이 몸 안에서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 기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일단은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마치는데 온 역량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수출 호조와 고용 개선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4차 대유행 이전 경제 동향에는 내수가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전망했다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내놨습니다. 기재부는 대외 경제 동향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흘 동안 소상공인 117만 명이 2조 8천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116만 7,900여 명에게 2조 7,775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명의 87%가 넘는 수치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20일까지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20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우유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유 관련 제품 가격이 연달아 상승하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우유 가격을 변경한 청구서를 각 우유업체에 보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생산된 원유 가격을 1리터에 21원씩 2.3%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가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상폭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원유 가격 변동 한 달 뒤쯤 제품 가격이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우유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값 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과 2018년 원유 가격이 올랐을 당시에도 곧바로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흰우유 1리터 제품 기준 평균 200원에서 3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유 가격 인상으로 유제품뿐 아니라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사용하는 먹거리 가격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을 강행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리는 노동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처음으로 재해 판정을 받은 한 조리사는 심사만 3년이 걸렸는데 판정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12년을 일하다 지난 2017년 4월 폐암 진단을 받은 A씨.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 근무환경 분석에 들어간 직업환경연구원이 내놓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서입니다. YTN이 입수한 31쪽 분량의 조사서는 발병 이유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기 바로 직전 학기인 2016년 2학기 식단표.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분진, 조리움이 많이 발생하는 튀김이나 볶음, 구이 요리가 포함된 날이 전체 근무일 84일 가운데 68일로 81%에 달합니다. 급식실 유해물질 측정 결과에선 조리움을 구성하는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장조림 조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7,600ppb가 나와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의 58배에 달했습니다. 탕수육을 조리할 때는 담배로 인한 독성물질 1순위로 꼽히기도 하는 아크롤레인이 302ppb까지 치솟아
단기 노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충분한 환기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매일 10년, 20년 또 노출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들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환기시설은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아 조리실 내부가 항상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증언도 조사서에 담겼습니다. A씨가 진단받기 1년 전부터 환기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조치는 진단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 측은 후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년 동안 집에 가서도 나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를 남편이 알 정도로 계속 집에서도 고통을 호소하셨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과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등 심사 과정은 무려 3년이나 이어졌고 그 사이 A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식 연기로 인해서 산재가 받은 게 좀 있었으면 선례들이 있었으면 그거를 좀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조리사 4명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비흡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비소세포 폐암의 한 종류인 선암에 걸렸고 급식실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조리움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흡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이완이 됐고 그렇다면 그것은 직업적 요인밖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그 직업적 요인이라는 것은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흉의 영향이 좀 상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추가로 산재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앞둔 폐암투병 조리사는 모두 15명.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산재 인정은 험난한 장벽으로 놓여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강타했던 이른바 가을 장마가 주말부터 우리나라로 북상합니다. 다음 주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가며 많은 비가 내리는 게릴라 호우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성에는 3시간 동안 373.3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일본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일대에는 10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름과 가을의 교체기, 남쪽 뜨거운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 찬 공기가 확장하며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로 불리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주말부터는 우리나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서쪽 동쪽에서의 그러한 강수 패턴들이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형태라고 지금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확장하는 시기에 북쪽으로부터 한 차례 건조 공기가 굉장히 더욱 강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시기가 바로 이번 주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며 비구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산간과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가운데 남쪽 뜨거운 공기가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기단의 온도차가 심한 데다 저기압이 가세하면서 국지적으로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할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가을 장마가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며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 호우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달 초 함경 남북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농경지가 4,000헥타르에 육박하고 수재민도 1,300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가 공개한 북한 홍수 피해 상황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함경남도 북천군은 논밭 등 농지 3,009헥타르가, 함경북도 회령군과 함남 신포군은 각각 457헥타르와 240헥타르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청진시와 회령군에서는
홍수로 인한 수재민도 각각 969명과 253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WFP가 공개한 19개 시군구역의 피해 상황을 합산하면 침수 면적은 약 2,190헥타르, 피해 농경지 면적은 약 3,820헥타르였고 수재민 수도 약 1,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장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를 방문해 그로시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2년 뒤 방류에 앞서 다음 달부터 안전성 평가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IAEA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다음 달부터 도쿄와 후쿠시마를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월 후쿠시마 발전소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2차례 정화 처리해 바다에 내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 등이 함유된 채 방류하는 데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의 동맹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침략이 생길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오히려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고 사태 해결 과정에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Mistake of staying and fighting indefinitely in a conflict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doubling down on a civil war in a foreign country. 이를 두고 주한미군 등 동맹국에 파견된 미군의 감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유럽과 한국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 유럽의 동맹은 주둔 미군을 철수한 아프간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위상과 역할이 극명하게 대비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복원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아프간 사태 해결에 함께 나서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독립기념일을 맞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탈레반은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꼽히는 판제시르주에는 저항 세력들이 집결해 최후의 항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 국기를 든 시민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 20년 전과는 다르며 탈레반이 과거 집권기 때와 같은 체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 아사다바드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탈레반이 총격을 가해 여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위에서는 탈레반을 상징하는 흰색 깃발을 찍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 잘랄라바드에서는 이틀째 시위가 계속돼 탈레반의 총격으로 7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지만 한 곳은 아직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판지시르 주로 20년 전 탈레반 정권 때도 점령되지 않은 곳입니다. کابل تنها یک نقطه مرکز مقاومت در پنشیر تحت ریاست معاون رئیس جمهور افغانستان که زعامت کشور فعلا به دوش دارند. 판지시르는 수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으로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기다랗게 양옆으로 형성된 도시여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2,000명에서 6,000명으로 수산되는 저항 세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아프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선언한 압눌라 살레 제1부통령과 야신 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아프간의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 등도 포함되어 있어 아프간 최후의 항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인 3명 중 2명꼴로 아프간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성인 1,7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는 아프간 전쟁이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대선 바이든을 찍었다는 23세 세바스티안 가르시아는 처음부터 아프간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미군이 떠나면서 일으킨 문제를 보면 더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였고 안보 정책에는 52%가 신뢰를 보냈습니다. 또 응답자 절반가량은 미국 외에 근거지를 둔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고 3분의 1은 다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중 1명만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00만 명가량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앞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난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수용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통제불능 상태가 되자 미군은 인파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까지 쏘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담을 기어오릅니다. My husband is a terrorist Talib. America, Canada, France, her kishwar, me and just my So you and your daughter, you'll go anywhere? Any country? Any country.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국경에도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ګاډیانې دي د ډیرو شپو څخه دلته ولاړې دي په زرو ګاډیانې او په سوو ګاډیانې دي موږ د طالبانو او د سرکار څخه دا خواست کوو چې زموږ ګاډیانې دي لکه په موږ باندې کورونه پسې دي او دا هغه ګاډۍ باندې کښتونه په لکاو باندې پسې 외신은 지금까지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벌써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난민의 탈출 경로는 이란을 거쳐 터키로 가거나 파키스탄에서 이란을 거쳐 터키로 가는 것입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는 국가별 수용 인원과 대상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EU는 우선 난민들이 유럽까지 위험한 피난길에 오르지 않도록 이웃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e should not wait until people stand at our external border. We need to help them before that.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통해 아프간을 떠나려는 외국인과 아프간인에게 안전한 경로를 보장하라고 탈레반 측에 요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 항공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에서 하루 만에 70억 원 가까운 성금이 모였지만 현실성이 우려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아프간 긴급구조 임무 계정에 580만 달러, 우리 돈 68억여 원이 하루 만에 모였습니다. 이번 모금의 목표는 현지 인권 변호사와 언론인 등 탈레반에 처형될 위기에 놓인 이들의 구조인데
모금 주최 측은 아프간 사정에 밝은 미국 내 민간업체를 통해 현지인이 이용할 항공편 마련에 성금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미국 대학 교수는 항공편으로 난민들이 구조되더라도 미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구조 대상에 오른 현지인들이 탈레반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구조에 사용할 민간 항공기가 미 당국으로부터 군사기지 착륙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아프간인 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감사하지만 진위와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인한 대량의 난민 발생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제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협의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아프간 현지인들의 우리 대사관을 통한 난민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앞서 나갈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내에 있는 아프간 국민의 체류기간 연장 등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바다는 왜 짜고 또 색깔은 푸른색일까요? 또 겨울에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처럼 바닷속에는 과학과 관련된 궁금증이 가득한데요. 과학으로 풀어보는 바다의 신비로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옛날 옛적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요술 맷돌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를 탐낸 도둑이 요술 맷돌을 훔쳐 멀리 달아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는데요. 안심한 도둑은 당시 금보다 더 비싼 소금을 만들어달라고 맷돌에게 빌었고, 맷돌은 소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이 만들어내는 소금은 이내 배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도둑은 처음에는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기뻐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소금 때문에 배는 곧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맷돌을 멈추는 방법을 몰랐던 도둑은 소금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지금까지도 바닷속 어딘가에서 맷돌은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억 년간 바다의 염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소금을 만드는 이 맷돌 때문이 아닐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도 없는데 바다가 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가 처음 생겨났던 45억 년 전에는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지구가 식으면서 여기저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이때 지구 내부 깊숙한 곳에서 빠져나온 기체들은 지구의 대기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대기 안에는 메탄가스와 수소가스, 암모니아 가스, 그리고 수증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증기들이 점점 커지다가 비가 되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면이 모두 물로 채워져 태초에 바다가 생겨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바다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염화, 소듐, 즉 소금이 대부분입니다. 염화, 소듐 다음으로 바닷물에 많이 든 염류는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이 성분 때문에 바닷물은 짠맛과 함께 쓴맛도 느껴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바닷물은 마실 수 없을까요? 우리 몸 세포는 적당량의 무기염류가 있어 세포의 삼투압과 pH를 유지시킵니다. 이 농도는 대략 0.9% 정도인데요. 그러나 바닷물의 무기염류 농도는 3%이며 우리 몸의 세포의 농도보다 진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혈액 중의 무기염류 농도가 세포액의 농도보다 진해집니다.
신장에서는 혈액에서 염류를 걸러 혈액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신장은 겨우 2%의 염류만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몸에 들어온 바닷물의 염류를 제거하려면 마신 바닷물보다 더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므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더욱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주변 곳곳에 있는 물웅덩이는 물론 강이나 호수 등이 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닷물이 얼어붙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도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 즉 어는 점이라고 하죠. 순수한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온도이자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온도는 0도씨입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어는 점은 마이너스 1.91도씨 정도로 담수보다도 낮죠. 물이 어는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연결돼 육각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물 분자들이 제자리에 멈춰 분자들끼리 대형을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바닷물은 염분이 다량 녹아 있는데요. 바닷물에 녹아 있는 염분은 물 분자들이 모여 얼음 결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의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바다는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가 마이너스 1.91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바닷물이 어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지 않는 것이죠. 바닷물이 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다가 파도 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강이나 호수에서도 물결이 일긴 하지만 그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출렁거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바다는 푸른 바다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색은 대부분 파란색으로 느끼는데요. 하지만 컵에 바닷물을 떠보면 투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바다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색은 빛의 흡수와 반사, 그리고 분산 성질을 통해 결정됩니다. 햇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7가지 무지개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 7가지 색마다 파장도 각기 다르죠.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 물에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데요. 붉은 빛일수록 파장이 길고 파란색 계열은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긴 적색은 더 깊게 물에 흡수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은 금방 바닷물에 반사되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빛은 물 분자에 부딪혀 이리저리 흩어지는데요. 파란색이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바닷물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다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되셨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이번 주까지였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되면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23일부터는 밤 9시까지 1시간 단축됩니다.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 2명 제한은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